참 좀 어수선합니다, 세상이. 그죠? 우리 이럴 때일수록 더 마음을 다잡고 같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그죠? 아마 뭐 작년에 이제 코로나 그 영향으로 상당히 많은 이제 우리 이 교수님들과 그 입시 우리 수험 전문가분들이 시험이 좀 쉽게 출제될 것이다. 코로나 때문에 세상도 어지럽고 공부도 잘 못하고 하니까 전혀 그거 반영하지 않습니다. 더 어렵게 출제했죠. 그래서 사실 뭐 작년 시험이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역대 응시자 수가 가장 많았어요. 1, 2차 누적 합계 36만이 넘었습니다. 사상 최고였거든요. 뭐 올해도 뭐 그렇게 줄 기미는 안 보여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규제를 하고 하니까 오히려 또 부동산 가격은 뭐 더 오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뭐 집을 안 사신 분들은 오히려 뭐 지금 불안하고, 그죠? 뭐 그런 그래서 하여튼 흔들리지 마시고 꾸준히 계속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상당히 훌륭한 자격증이면은 틀림없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기본서는요 219페이지입니다. 219페이지. 제3절 이제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 두 가지입니다. 크게는요, 두 가지. 하나는 신청 정보고요. 또 하나는 첨부 정보입니다. 하나는 신청 정보, 하나는 첨부 정보. 정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이제 전산화 때문에 그래요. 전산화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과거로 치면 신청서, 첨부 서면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더 익숙하시죠? 이제 정보라는 표현보다는. 자, 그러면 이제 신청 정보, 첨부 정보인데 일단 우리는 이제 시험을 위한 이제 준비 과정이니까요. 시험에서는 당연히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그 시험 이 등기법,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우리 등기법 그 뭘 요구하는지 그걸 아셔야 돼요. 뭐가 중요한 건지, 뭐가 시험에 잘 출제되는 건지. 사실 우리 법무사 시험에도 등기법을 보거든요. 법무사 시험이나 등기 공무원 시험에서는 첨부 정보 시험에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첨부 정보는 양은 많아요. 지금 교재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아주 많거든요. 근데 얘는 시험에 거의 출제가 잘 안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여기 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 파트에서 이제 12문제 중에서 주로 한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이 필요한 정보, 그러니까 신청 정보, 첨부 정보를 통틀어서 한 문제 정도 출제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신청 정보를 출제를 해요. 신청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 첨부 정보는 휘발성도 강해요. 휘발성이 강하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들어오면 그냥 빠져나가. 그러니까 사실 이 첨부 정보 파트는 그냥 간단하게 문제만, 그냥 여러분들이 문제만 좀 푸시면 됩니다. 신청 정보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자, 다음 이제 신청 정보는요. 자, 이 신청 정보는 다시 필요적 신청 정보, 임의적 신청 정보로 구분을 합니다. 자, 이제 필요적 신청 정보라는 것은 이제 무슨 얘기냐, 이제 용어 의미 아셔야 돼요. 이 필요적 신청 정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신청서에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들어오면 등기관은 등기를 각하시킵니다. 왜 각하를 시키느냐면 법에서는 등기부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기록해야 되는 사항을 정하고 있어요. 필수적 기록사항. 그럼 이 필수적 기록사항은 신청서에 반드시 들어와 있어야, 그래야 등기관이 그걸 보고 등기부에다 기재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필요적 신청 정보는 결국 등기부의 필수적 기록사항, 필요적 기록사항이랑 서로 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둘 중에 당연히 뭐가 중요할까요? 필요적 신청 정보. 이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시험에 출제를 한다 이 말이죠. 필요적 신청 정보. 신청서에 반드시 들어와야 돼. 얘가 안 들어오면 등기는 각하시킨다 이 말이죠. 다만 임의적 신청 정보라고 하는 것은 신청서에 그 내용이 기재가 돼 있으면 등기관도 등기부에 기재를 해주고,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등기관도 기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구별하시겠죠? 자, 그러면 조금 눈에 힘을 좀 주시고요, 여러분. 힘이 좀 풀린 것 같아서요.
자, 그래서 필요적 신청 정보죠. 이 부분에서 이제 거의 시험에 출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필요적 신청 정보는 다시 우리 필요적 신청 정보는 일반 필요적 신청 정보와 자, 특별 필요적 신청 정보로 또 나눕니다. 그러면 일반 필요적 신청 정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모든 등기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신청서에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사항. 모든 등기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그 다음 특별 필요적 신청 정보는 어느 특정 등기에서는, 즉 일반 필요적 신청 정보는 당연히 들어와야 되고요. 이 어느 특정 등기에서는 이 내용도 꼭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구별하시겠죠? 당연히 어느 게 중요할까요? 여기서 이제 거의 시험은 출제된다 이 말이죠. 특별 필요적 신청 정보에서. 자, 이제 제가 칠판에 적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 일반 필요적 신청 정보, 얘는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제가 그냥 이해만 하면 된다는 건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신청서에는요, 당연히 무슨 등기든 간에 신청서에는 그 부동산을 특정해야 돼. 그래서 부동산 표시가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부동산 표시가 들어와야 무슨 부동산에 등기 신청을 하는지 부동산 표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 무슨 등기든 간에 등기 목적을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돼요. 왜? 등기부에도 기재해야 되니까. 등기 목적, 소유권 보존이면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이면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이면 저당권 설정, 지상권 설정이면 지상권 설정과 같은 등기 목적, 무슨 등기를 신청하는지 그 등기 목적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등기관은 등기부에도 반드시 등기 목적을 기재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등기 원인, 가령 소유권 이전이라 하더라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지,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지, 교환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지 등기 원인, 등기부에도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되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등기 원인 당연히 들어와야 된다. 자, 그 다음 누가 신청을 하는지 당연히 신청인 들어와야 됩니다. 신청인. 자, 이 신청인이라 하면 누구를 말하느냐? 의무자와 권리자를 의미한다라는 거. 신청인 하면 의무자, 항상 공동신청주의니까 의무자, 권리자, 등기부에 반드시,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된다. 그 다음 언제 신청을 했는지 신청 연월일, 등기 신청을 언제 하는지 신청 연월일 당연히 기재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관할 등기소. 우리 부동산 등기는 반드시 부동산 소재지 전속 관할입니다. 다른 등기소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느 등기소에다가 등기 신청을 하는지 마지막에 신청서 마지막에는 관할 등기소 기재해 주셔야 된다. 자,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그냥 가볍게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시험에 거의 별로 출제 비중 없어요. 그럼 출제 비중은 이제 특별 필요적 신청 정보 이 부분에서 거의 뭐 시험에 빠지지 않고 출제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자, 소유권은 별달리 특별 필요적 신청 정보가 없어요. 그냥 일반 필요적 신청 정보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게요, 지상권, 그 다음 지역권, 그 다음 전세권, 그 다음 임차권, 그 다음 저당권, 그 다음 권리, 질권, 마지막이 환매권. 자, 이 각각 등기에 있어서 이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사항.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지상권 여러분 등기를 하실 때도 이 일반 필요적 신청 정보는 당연히 신청서에 기재해 주셔야 되고, 우리 지상권의 경우는 특별히 또 더 기재해 주셔야 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의미 아시겠죠? 네. 자,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상권 등기는 반드시 목적과 범위를 등기부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되고, 그럼 등기관은 반드시 등기부에도 기재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지역권은 요역지 표시와 목적과 범위. 그 다음 전세권은 전세금과 범위. 임차권은 차임과 범위. 그 다음 저당권은 채권액과 채무자. 권리질권 마찬가지로 채권액과 채무자. 그 다음 환매권은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
노트에 잘 찾고 계십니까? 예. 잘 찾으셔야 돼요, 노트에. 예. 자, 일단 제가 이제 결론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를 이제 그냥 무턱대고, 자, 이 부분을 외우셔야 되거든요. 외우셔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는 못 외워요.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금방 외워져요. 예. 자, 이 지상권부터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까지가 용의권입니다. 쓰는 권리다, 그죠? 그죠? 자, 이 쓰는 권리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필요적 신청 정보가 있습니다. 뭐죠? 범위. 쓰는 권리. 자, 왜 용의권은 범위를 필수적 기록상으로 하느냐? 부동산 일부에 용의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2층만 전세 돼요? 안 돼요? 돼요. 300제곱미터 중에 100제곱미터만 지상권 설정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이해하시겠죠? 용의권은 부동산 일부에 설정이 가능하니까 반드시 전부에 대해서 설정을 하는 것인지 일부에 대해서 설정하는 것인지 신청서에도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 이 내용은 등기부에도 반드시 기재를 해준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왜 범위가 필수적 기록상인지. 용의권에 있어서 일부에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지상권에 있어서는요, 목적이 뭐냐? 목적 여하에 따라서 최단 존속기간이 달라집니다. 가령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을 소유할 목적이냐, 아니면 뭐 연화조 건물을 소유할 목적이냐, 아니면 수목을 소유할 목적으로 뭐 지상권을 설정받았느냐, 목적 그 여하에 따라서 최단 존속기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상권의 경우에는 반드시 목적도 필수적 기록상으로 한다 이 말이죠. 이해하셨죠? 예. 자, 그 다음 지역권입니다. 여러분, 지역권은요, 민법에 따르면 특수 목적의 경우에만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가령 내가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서 소유할 목적으로 지역권, 토지에 대해서 지역권을 설정받아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답을 못 하시네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죠?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 설정받으셔야지. 지역권 가지고는 건물 못 지어요. 왜? 우리 민법에 따르면 지역권은요, 특수 목적의 경우에, 즉 무슨 목적의 경우에만 통행을 목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수로 개설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런 경우에만 지역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지역권은 특수 목적의 경우에만 가능하니까 당연히 목적을 필수적 기록상으로 한다. 자, 그 다음 오늘 좀 이따 나중에 배우실 건데요, 우리 지역권의 등기 신청을 이용당하는 토지를 뭐라고 해요? 승역지라고 합니다. 승역지. 이용이 필요한 토지가 요역지. 그럼 등기 신청은 좀 이따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등기 신청은 승역지에다가 신청을 해요. 등기 신청은 승역지에 합니다. 그러고 나면 등기관은 요역지에다가는 직권으로 기재해 주거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신청을 할 때 반드시 승역지에다가 신청하니까 승역지는 부동산 표시에 기재가 돼.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역지도 반드시 기재해 준다. 그러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요역지에다가는 기재해 준다. 이건 좀 이따 배워요. 예. 자, 그래서 요역지도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된다. 그 다음 전세권에 있어서 필수 요소는 뭐냐? 전세금. 전세금이 없는 전세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은 필수 요소예요. 그래서 반드시 신청서에 기재해 주셔야 되고 등기부에도 반드시 기재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임차권은 보증금이 필수 요소이다. OX. X예요. 임차권은 뭐가 필수 요소죠? 차임이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서 역시 차임 필수적 기록상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저당권과 권리질권. 얘는 담보권이다. 그렇죠? 담보권. 저당권과 권리질권, 담보권입니다. 자, 이 담보권에는 돈을 얼마 빌렸는지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채권액 필수적 기록상. 그 다음 누가 돈 빌렸는지 채무자. 예, 역시 필수적 기록상으로 합니다. 권리질권도 마찬가지예요. 채권액과 채무자. 담보권이니까 얼마 빌렸는지 채권액. 그 다음 누가 돈 빌렸는지 채무자. 자, 그 다음 그럼 만약에 여기 근자가 들어가면, 근저당권 근자가 들어가면 채권액은 뭐로 바뀌는 겁니까? 채권 최고액으로 바뀐다. 맥시멈 채권 최고액.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환매권입니다. 환매권. 환매권은 돌려 살 수 있는 권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 매도인이 나중에 돌려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매매 대금. 그 다음 매수인이 매매하면서 들어갔던 매매 비용 있죠. 매매 대금 줬고 매매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을 그대로 주고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다시 주고 돌려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은 역시 필수적 기록상으로 합니다. 이걸 주고 다시 돌려 사야 되거든. 이해하시겠죠? 예.
자, 이제 이해도 하셨습니다. 암기까지 좀 해주셔야 돼요. 뭐 경험상 조금 여러 번 조금만 반복하면 이 부분은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걱정 안 합니다. 조금만 반복하면 거의 모든 분들이 다 따라오니까. 이제 좀 민법을 위해서라도 좀 외워주셔야 돼요. 민법에서도 이 내용 알아두셔야 되니까. 예, 그래서 목범, 요목범, 근범, 차범, 채채, 대비 이렇게. 목범, 요목범, 근범, 차범, 채채, 대비 이렇게 자꾸 반복하시면 됩니다. 뭐 지금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꾸 하시다 보면 이건 절로 되니까 경험상 다 되더라고요. 걱정이 많으시죠? 뭐 공부할 것도 많고 참 뭐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마 처음이라서 그래요. 네, 조금만 이제 한 5월, 6월만 가시면요 이제 훨씬 나아지실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자꾸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거 이제 자꾸 이제 복습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그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시작이 반이 아니라 시작이 한 80%인 것 같아요. 시작이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마음 먹기도 힘들고 마음 먹고 처음 시작하려고 하면 온갖 그 난관에 다 부딪히지 않습니까? 아, 여러분들 막 달래가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려고 하니까 예. 자, 근데 뭐 제가 이 강의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참 안쓰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법 없이도 40분들 다 여기 모여 앉아가지고 예, 이런 것들 막 배우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도 예전에 뭐 법 공부를 했던 그 초보 시절이 기억이 나거든요. 무지무지 힘들었어요. 아니 책을 안만 봐도 세상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보는데 막 3시간 4시간 걸렸다니까요. 책이 안 넘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자, 이제 교재 261페이지입니다. 261페이지. 이제 첨부정보 파트는 건너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그냥 문제만 좀 풀어보시면 돼요.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우리 객관식 시험은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정확하게 나오는 거 정해져 있는 것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것만 정확하게 하시더라도 합격하시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자, 각하사유 역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됩니다. 각하사유 우리 등기법에서 유일하게 고유명사처럼 쓰이는 조문이에요. 고유명사처럼 쓰인다. 무슨 이야기냐? 시험에 밑도 끝도 없이 등기법 제29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고유명사처럼 쓰인다는 게 시험에 밑도 끝도 없이. 민법에서는 사실 고유명사처럼 쓰이는 조문이 많아요. 여러분 민법 103조 거의 뭐 민법 시험에 밑도 끝도 없이 민법 103조라는 이런 표현이 나온다니까요. 뭐예요 여러분?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무효로 한다. 그 다음 민법 186조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일어난다는 186조 그 다음 민법 187조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이런 것들은 가끔씩은 그냥 고유명사처럼 시험에 지문으로 그 180 몇 조의 법 조문이 고유명사처럼 나와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유일합니다. 다른 거는 절대 뭐 조문 나오는 거 없어요. 오로지 29조 등기법 29조는 각하가 뭡니까? 등기관이 등기 안 받아준다 이 말이에요. 거부 처분. 그걸 각하라고 합니다. 이 각하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29만 원밖에 없는 대통령 각하를 알고 계세요? 29만 원밖에 없는 대통령 각하 개 2마리 있고 예. 물론 개인적으로 제가 그분을 싫어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저는 예. 노트예요? 예. 나중에 여러분들이 노트는 좀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는데 제가 예, 아무리 찾아도 있어요. 앞에 있거든요. 23페이지에 있습니다. 노트 23페이지에 있네요. 아랫부분에 나옵니다. 자, 우리 등기법 29조 1호부터 11호까지 총 11가지의 각하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1호부터 11호까지. 근데 이걸 크게는 2가지로 구분을 해요. 29조 1호 2호와 29조 3호부터 11호 크게는 2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각하 사유라는 점에서는 1호부터 11호가 전부 다 공통점이에요. 1호에 해당해도 각하, 2호에 해당해도 각하, 뭐 3호, 11호 뭐에 해당해도 각하, 각하 사유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인데 그럼 왜 이렇게 2가지로 구분을 하느냐? 자, 등기관도 사람인지라 여러분 각하 사유가 있더라도 실수로 등기를 받아줄 수 있지 않습니까?
각하 사유가 있는데 받아줄 수 있어요. 그 수리하였을 때 효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구별하는 거예요. 등기관이 29조 1호 2호에 해당하게 되면 하자가, 즉 각하 사유라는 게 뭔가 등기 신청에 하자가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 하자가 너무나도 중대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얘는 설령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절대적 무효야. 어떤 경우에도 유효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절대적 무효. 자, 이에 반해서 3호에서 11호에 해당하게 되면 각하 사유는 맞지만, 즉 하자가 있는 건 맞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하자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중하지 않다라는 거죠. 하자가 경미하다 이 말이죠. 따라서 등기가 간과하고 등기관이 간과하고 하자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를 하게 되면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한 등기로 봅니다. 즉 하자가 치유된다 이 말이죠. 그 점에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분류를 하는 이유가요. 간과하고 수리하였을 때 그 효과가 달라요. 자, 그러면 29조 1호 2호에 해당하게 되면 설령 등기되었다 하더라도 얘는 어떤 경우에도 유효가 될 수 없으니까 법에서 등기관은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말이죠. 직권 말소. 절대적 무효니까. 자, 이에 반해서 29조 3호에서 11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하 사유는 맞지만 하자가 덜 중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등기가 수리되어 버리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라는 거죠. 유효가 돼버린다 이 말이죠. 일단 등기가 돼버리면 유효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구별합니다. 내용은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29조 3호부터 11호 얘는 보실 필요 없어요. 뭐만 알아두시면 되느냐? 29조 1호, 2호. 하자가 아주 중대한 29조 1호, 2호. 그럼 29조 1호 얘가 뭐냐면 관할 위반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 공부를 했지만 등기는 부동산 소재지 반드시 전속 관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울산에 있는 부동산을 서울에 놀러 가기 위해 서울에 등기소 가서 신청을 했어요. 받아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설령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직권 말소다 이 말이죠. 하자가 너무나도 중대하고 명백하다 이 말. 자, 그 다음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자, 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뭘 말하느냐면 하자가 너무나도 중대하고 역시 명백한 법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가 된다. 강행규정과 이 법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가 되는 이런 것들은 설령 등기되었다 하더라도 직권 말소 대상이다. 자, 그러면 우리 29조 2호에 해당하는 그 예시들이 여러분들 그 교재 아까 261페이지 찾으셨죠? 거기 교재에 보시면 아까 노트는 그 23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나옵니다. 자, 거기 양가로 이번에 261페이지 양가로 이번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찾으셨나요? 261페이지에 찾으셨죠? 네. 지금 거기 보시면 1번부터 9번까지 동그라미 1번부터 밑에 9번까지 있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출제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됩니다. 이렇게 시험에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것들만 잘 해두시면 12문제 중에서 최소한 8문제 이상은 맞춰요. 그러면 합격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예. 지적법은 만점을 받을 거니까. 예. 만점은 제가 좀 오버하고 보통 한 10문제, 11문제는 맞춥니다. 지적은요. 그냥 정상적으로 따라만 오시면. 자, 거기 1번부터 9번까지 예시거든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즉 하자가 아주 중대한 것들의 예시입니다. 예시니까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해만 하는 겁니다. 자, 한번 1번. 자, 1번과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묶으세요.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옆에 딱 묶어가지고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두세요. 등기사항 법정주의. 자, 등기사항 법정주의. 우리 등기법의 역시 대원칙입니다. 등기사항 법정주의. 무슨 이야기냐면 등기할 사항은 반드시 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한다라는 거. 법에서 등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면 등기 못해요. 자, 따라서 그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등기 능력 없는 물건 대표적 예가 비닐하우스.
지금 우리 법에서는 등기할 사항은 토지와 건물이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비닐하우스는 건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따라서 등기 능력 없는 물건 이런 것들은 절대로 등기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설령 등기되었다 하더라도 직권말소 대상이다. 그 다음 등기 능력 없는 물건 또는 권리라고 돼 있죠. 등기 능력 없는 권리 대표적 예가 뭐예요? 유치권. 역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유치권 등기 못해요. 상당히 많은 수험생분들이 유치권 등기 못한다 다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민법에서 열심히 배우셔서 다 알고 잘 알고 계세요. 그럼 유치권 왜 등기 못하느냐고 물어보면 상당히 많은 수험생분들이 점유를 하니까 등기 못해요 라고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답입니다. 여러분 점유해서 등기 못할 것 같으면 소유권은 점유하지 않습니까? 소유권자는 부동산 점유하지 않습니까? 지상권자, 전세권자 점유하지 않습니까? 점유해요. 점유 여부와 등기 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유치권은 등기 못하느냐? 역시 등기할 수 있다는 법에 규정이 없어서 그래요. 이해하시겠죠? 항상 등기상 법정주의. 그래서 모든 게 등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법에서 등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할 수 있다는.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요. 역시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반드시 법에서 등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특약만 등기할 수 있다는 거. 등기사항 법정주의. 우리 등기법의 대원칙입니다. 따라서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에 대해서 등기 신청이 들어왔다. 등기관은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닙니다. 이건 등기사항 법정주의 정면으로 위배가 되니까 이건 등기 못해요 라고 각하시키셔야 된다. 설령 등기되었다 하더라도 직권말소 대상이다. 절대적 무효니까. 우리 등기법의 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가 되니까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은요. 우리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 이건 집합건물법의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은요. 집합건물법 강행 규정입니다. 이거 분리해서 처분하게 되면 아파트 전체를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너무나도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크죠. 그죠? 예. 그래서 당연히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위배되는 등기 신청이 들어오면 당연히 등기관은 각하시키고 설령 등기되었다 하더라도 얘는 하자가 너무나도 중대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등기관은 직권으로 말소시킨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입니다. 농지에 대해서 전세권을 금지한다. 이건 대한민국 헌법의 경자 유전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거기 4번 옆에다가요. 경자 유전의 원칙. 말은 좀 들어보셨습니까? 경자 유전의 원칙. 무슨 이야기냐? 농사를 짓는 자가 밭을 소유한다. 경자 유전의 원칙. 결국 이 경자 유전 원칙을 다른 말로 소작제도 금지라고 합니다. 소작 금지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 네가 농지 소유해 이 말이에요. 따라서 농지에 대해서 절대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소작을 못 시킨다. 전세권을 설정할 수가 없다. 이건 대한민국 헌법에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농지법에도 다 이 규정이 나와요. 역시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는 대원칙입니다. 경자유전의 원칙. 따라서 농지에 대해서는 절대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고 설령 등기되었다 하더라도 직권말소 대상이다. 그 다음 동그라미 5번. 우리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있느냐? 없어요. 없어요. 이건 우리 민법에서 담보권의 부종성 수반성 원칙입니다. 민법에서 우리 담보권의 부종성, 담보권이 부종 따라다닌다 이 말이죠. 어느 권리에? 어느 권리에 따라다녀요? 담보권은? 채권. 피담보 채권의 부종 따라다닌다 이거죠. 그래서 부종성, 수반성 붙어 다닌다 이 말이죠. 이전할 때도 같이 넘겨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담보권의 부종성, 수반성 원칙입니다. 역시 우리 민법의 대원칙이죠. 따라서 설령 등기되었다 하더라도 담보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해서 저당권만 넘긴다. 설령 등기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다. 역시 민법의 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가 되니까요. 자, 그 다음 6번과 7번을 묶으세요. 6번과 7번을 딱 묶어서 일물일권주의. 이건 우리 민사법의 대원칙입니다. 민법을 포함해서 우리 등기법을 민사법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일물일권주의.
물건이 하나이면 그 물건의 권리의 합도 반드시 1이어야 한다. 1이 넘어서도 안 되고요. 1이 안 돼서도 안 된다. 이걸 일물일권주의라고 합니다. 물건이 하나이면 반드시 권리 합도 1이어야 된다. 따라서 일부 지분만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지분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부에 그 지분밖에 안 나와요. 권리 합이 1이 나와야 하는데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일물일권주의 위배됩니다. 그 다음 공동 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 지분만 상속 등기를 하게 되면 역시 일물일권주의의 위배가 됩니다. 따라서 이 등기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 설령 등기되었다 하더라도 직권말소 대상이다. 되셨죠? 그 다음 동그라미 8번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는데 자 기억을 다시 한번 되살려보죠. 지난 시간에 배웠었는데 자 우리 관공서가 등장을 하는 유형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는 관공서가 권리주체인 경우, 즉 권리관계 당사자, 즉 관공서가 매도인이거나 관공서가 매수인이거나 권리관계 당사자. 그 다음 또 하나는 뭐죠?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경우. 둘 중 하나입니다. 관공서가 등장을 하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관공서가 권리관계 당사자이거나 아니면 공권력 행사 주체거나 둘 중에 하나야. 자 그럼 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하느냐. 관공서가 권리 주체인 경우에는 이때는 어쨌든 관공서가 등장을 하게 되면 등기 절차는 무조건 촉탁으로 개시가 되는 게 원칙인데 다만 권리관계의 주체 당사자일 때는 이때는 신청해야 한 등기도 허용을 해요. 그죠? 네.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복습을 좀 하세요. 집에서 복습은 좀 하십니까? 공법 공부만 하세요? 공시법은 좀 안 하세요? 공시법 좀 하시면 1차 시험 민법 하기에 엄청 도움이 돼요. 같이 하실 때 같이 하시면 엄청 시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하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격주로 또 수업을 오고 하니까 약간 이제 소외감 같은 걸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래 제 과목 공부 안 해주고 이러면 좀 섭섭하잖아요. 네. 사람인지라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관공서가 공권력 행사 주체인 경우에 이때는 반드시 등기는 촉탁으로만 개시가 되고 이때는 신청해야 한 등기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 동그라미 양가로 8번에 관공서가 거기 양가로 8번 보셨나요 다시? 네. 관공서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 법원도 역시 관공서입니다. 예, 그래서 관공서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 즉 이 말은 둘 중에 뭘 말하는 걸까요?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경우를 말한다 이 말이죠.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경우. 즉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내렸어요. 그럼 가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 관공서인데 이때 이 법원은 권리관계 당사자입니까? 공권력 행사 주체입니까?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내렸어요. 법원이 지금 권리관계 당사자입니까? 아니다 그죠? 공권력 행사 주체죠. 등기는 반드시 어떻게 이루어진다? 촉탁으로 이루어진다. 이때는 신청한 등기 돼야 안 돼요?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설령 등기되었다 하더라도 직권말소 대상입니다. 반드시 공권력 행사 주체인 경우에 그래서 거기 양가로 8번에다가 줄을 딱 꺼놓으시고 밑에다가 공권력 행사 주체인 경우라고 딱 적어두세요. 아까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 무슨 말이냐? 관공서가 공권력 행사 주체인 경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등기는 반드시 촉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법원에서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 나오면 등기는 반드시 어떻게 이루어진다? 촉탁. 그래서 기계적으로 외우시라고. 법원에서 결정 나오면 등기는 촉탁 이렇게. 공권력 행사 주체니까 그때는. 아시겠죠? 네. 그 다음 마지막 양가로 9번 이미 보존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보존 등기를 했다. 자,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의 위배가 됩니다.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우리 부동산 등기법의 역시 대원칙입니다. 부동산이 하나이면 반드시 등기부도 하나여야 된다. 따라서 이미 보존 등기가 됐다는 것은 등기부가 개설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보존 등기 신청이 들어왔다. 그럼 등기부가 두 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는 우리 부동산 등기법의 대원칙의 정면으로 위배가 됩니다. 따라서 이 등기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 되셨나요? 자, 1번부터 9번까지 요것만
시험에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됩니다. 주로 독립해서 한 문제로 시험에 잘 출제를 하고요. 아니면 최소한 지문으로라도 들어갑니다. 하자가 아주 중대한 등기다. 그래서 발견되면 등기관은 설령 등기되었다 하더라도 발견되면 등기관은 어떻게 한다고요? 직권으로 말소한다. 직권 말소. 자, 그럼 이 각하 사유와 연결되는 내용이요. 여러분들 교재는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403페이지에 나옵니다. 요 앞에 다른 학원에 가서 이제 403페이지 표시라고 하니까 표정이 갑자기 확 밝아지시더라고요. 끝나는 줄 알고 수업. 네. 연결이 돼서 지금 먼저 보는 겁니다. 네. 403페이지에 뭐가 나옵니까? 이의신청. 시험에서의 중요도를 말씀을 드리면 이의신청은 독립해서 매년 한 문제씩 출제합니다. 12문제 중에서 한 문제요. 이의신청.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에서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꼭 잡아주시면, 이것만 잘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의신청. 매년 시험에 한 문제 출제합니다. 그럼 이의신청이라는 게 뭘 말하냐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의신청이라고 합니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불복, 이거 나 인정 못하겠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 등기관의 처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등기관은 등기를 안 받아주거나 안 받아준다, 그걸 뭐라고 해요? 각하. 그럼 등기를 받아주면 그걸 뭐라고 해요? 수리. 용어 알아두시자고요. 안 받아주는 걸 각하, 등기 받아주는 걸 수리. 둘 중에 하나예요. 각하하거나 수리하거나. 자, 그럼 등기관이 등기를 각하한 거, 왜 내 등기 각하하세요, 안 받아주세요 라고 다툽니다. 그걸 역시 용어 알아두셔야 됩니다. 소극적 부당에 대한 이의신청이라고 표현합니다. 안 받아줬다, 소극이라는 말이 뭐예요? 각하, 왜 내 등기 안 받아주세요 이 말이지. 각하시킨 게 부당하다고 다투는 겁니다. 그걸 소극적 부당에 대한 이의신청. 자, 그럼 등기관이 등기를 받아줬어. 수리한 게 부당하다고 다투는 겁니다. 가령 비닐하우스 등기 받아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등기관이 뇌물 받아먹고 비닐하우스 등기 신청했는데 받아줬다 이 말이지. 받아준 게, 즉 수리한 게 부당하다라고 다투는 겁니다. 그걸 적극적 부당에 대한 이의신청. 용어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에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소극적 부당에 대한 이의신청, 뭐 말하는 줄 아시겠죠? 각하시킨 게 부당하다라고 다투는 거야. 그게 소극적 부당에 대한 이의신청. 그 다음 적극적 부당에 대한 이의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관이 등기를 수리한 게 부당하다라고 다투는 거야. 자, 그러면 소극적 부당에 대한 이의신청은 우리 등기법 29조 1호부터 11호 무슨 사유를 가지고 각하하기만 하면 일단 이의신청을 해서 법원에 재판을 받아볼 수 있다 이 말이죠. 등기관이 1호에 의해서 각하를 하건 2호에 의해서 각하를 하건 3호에 의해서 각하를 하건 11호에 의해서 각하를 하건 각하하기만 하면 이의신청할 수 있다를. 안 받아주기만 하면. 이해하시겠죠? 왜 내 등기 안 받아주세요 이 말이지. 일단 이의신청을 해서 법원에 재판을 받아볼 수 있다 이 말이지. 자, 그 다음, 그럼 적극적 부당에 대한 이의신청,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잘 설명 들으셔야 돼요. 적극적 부당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를 받아준 게 지금 부당하다고 다투는 거거든요. 이미 등기가 수리돼 버렸다 이 말이지. 자, 그럼 수리가 되게 되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3호에서 11호에 해당하게 되면 등기가 수리되면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유효돼요. 하자가 치유돼 버리면, 이미 수리가 돼 버리면 이제 하자는 치유된다는 거지. 하자가 약하니까. 이해하시겠어요? 네. 따라서 유효가 되니까 더 이상은 이의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다시. 지금 적극적 부당에 대한 이의신청이거든요. 그럼 적극이란 게 뭐예요? 등기가 수리됐다 이 말이에요. 수리된 게 부당하다라고 다투는 건데, 그러면 이미 각하 사유가 있더라도 등기가 간과하고 수리가 돼버리면 3호에서 11호에 해당하면 그 효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유효. 이제 유효가 돼버렸으니까 더 이상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적극적 부당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법 29조 1호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의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이미 수리가 된 게 부당하다라고 다투는 거니까 수리가 되어버리면 3호에서 11호 하자가 약한 것들은 그냥 치유가 돼버린다고. 유효가 돼버려요. 따라서 더 이상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오로지 29조 1호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그럼 적극 소극적 부당에 대한 이의신청은 누가 이의신청할 수 있느냐? 등기신청인, 등기의 당사자니까 의무자 권리자 신청인 당연히 이의신청할 수 있죠. 그죠? 왜 내 등기 안 받아주세요? 이렇게 등기신청인 당연히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역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3자 이해관계 이제 이런 거지. 아니 여기 계신 이 두 분이요 등기를 신청했어요. 그랬더니 등기관이 뭐 어떤 29조 몇 호 하여튼 각하를 시켰어. 등기 신청인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등기 안 받아주세요?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옆에서 정의감에 불타서 등기관님 왜 이분들 등기 안 받아주세요? 제가 이의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없어요. 제3자는 안 된다 이 말이지. 안 받아준 거에 대해서는 오로지 그 등기를 신청한 신청인만이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거. 다른 사람은 이의신청 못해요. 왜 내 등기 안 받아주세요? 그렇게 이의신청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적극적 부당에 대한 이의신청을 일단 등기신청인은 등기의 직접 당사자니까 이의신청인에 포섭은 시킵니다. 등기의 직접 당사자니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령 비닐하우스 등기 신청하면 받아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등기관이 받아줬어요. 뇌물 받아먹고 등기를 받아줬어요. 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 그죠? 이미 수리가 됐다 하더라도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니까 29조 2호에 해당하니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없다? 좀 집중해 주세요. 네. 지금 비닐하우스 등기 신청을 했는데 등기관이 받아주면 안 되는데 받아줬다고요. 비닐하우스는 아예 등기상 법정주의에 따르면 등기 못하는데 근데 등기가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29조 2호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 등기가 되더라도 절대적 무효거든. 그래서 이의신청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29조 2호에 해당하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등기를 신청한 사람 입장에서 받아주면 안 될 비닐하우스 등기 받아주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지. 그러니까 얘가 사실상은 이의신청할 일은 만무해요. 등기의 직접 당사자니까 이의신청인에 포섭은 시키지만 등기신청인이 받아주면 안 될 등기를 받아줬다라고 지가 이의신청할 일은 만무하다 이 말이지.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제3자 이해관계인도 이의신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전부 다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하겠죠. 적극적 부당에 대해서는. 제가 붉은 분필로 적은 이유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이제 이의신청의 이제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역시 지문으로 보통 지문 이제 5개 나오잖아요. 5개 나오면 이 절차에 관한 내용이 지문으로 한 3개, 4개 들어가요. 알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 법원에 한다라는 거.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판단은 누가 내린다고요? 법원. 법원에서 판단을 내린다. 이의신청하게 되면 등기관이 처분, 뭔가 각하를 하거나 수리하거나 이거 인정 못하겠다라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누가 판단 내린다고요? 법원. 법원에서 판단을 내립니다. 자, 다만 이의신청서는 우리 이의신청은 여러분 구두로 말로는 못해요. 말로는 못하고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어디에다가 제출한다고요?
등기소에 제출한다. 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게 아니라 등기소를 거쳐서 법원으로 가도록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시험에 이렇게 출제합니다. 자, 이 신청을 관할 지방법원에 하여야 한다. O, X. X? 지금 답 지금 적어놓고 물어봅니다. O예요. 이 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 해야 한다. O입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수험생분들이 거기서 헷갈려하는 이유가 이 신청 서는 등기소에 제출하는데 그럼 이 표현은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이 신청 어차피 법원에서 판단하니까 그걸 지금 포커스를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 해야 한다. O. 그런데 시험에 이 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X. 그건 X. 구별하시겠죠? 자, 그 다음. 여러분, 우리 행정관청 있죠? 행정관청. 그 행정관청의 뭔가 처분에 대해서도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신청할 수 있죠. 그 불복을 이의신청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무서에서 세금이 나왔어. 그 세금, 세무서는 행정관청이잖아요. 그 세금이 나왔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불복 이의신청할 수 있잖아요. 아시죠? 예. 네. 그럼 이의신청하게 되면 누가 판단을 해요?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상급 행정기관에서 판단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상급 행정기관에서 판단을 해요.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런데 우리 등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하게 되면 누가 판단을 내려요? 다시 부디 칠판을 좀 보시고 답을 하시자고요. 등기관의 처분을 내리면 누가 판단을 한다고요? 법원이 판단을 한다고죠. 법원이. 우리 행정기관이 처분을 내리면 그 처분에 대한 불복은 상급 행정기관에서 판단을 내리는데 등기관은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야. 그래서 등기관이 뭔가 처분을 내리면 이에 대한 판단은 누가 내리느냐? 법원에서 판단을 내려요. 그 점이 달라요. 여러분, 공법에서 나오는 이의신청, 우리 그 다음에 공간정보법, 지적법에서 나오는 이의신청 전부 다 이의신청하게 되면 위에 상급 행정기관에서 판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등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불복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판단을 내려요.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국민의 기본권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뭐 자유권, 그죠? 뭐 생명권, 뭐 사회권, 노동권, 참정권, 재판 청구권 들어보셨습니까? 네, 있어요. 지금 학교를 졸업한 지가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재판 청구권. 국민은 누구든지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국민의 기본권이니까 당연히 폭넓게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기본권이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관청이 처분을 내리게 되면 그에 대한 불복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상급 행정기관에서 판단을 하니까 이건 재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간제한이라는 게 다 있어요.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된다. 뭐 내지는 뭐 3개월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된다 하면서 기간제한이 다 있어요. 주로 1개월이 많거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등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판단을 하니까 국민의 재판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권이니까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이의신청에 기간 제한이 없다라는 거. 중요하다 이 말이죠. 무턱대고 외우려고 하면 못 외웁니다. 헷갈리고요. 그래서 헷갈려서 어디서 뭐 분명히 뭐는 아니었는데 하면서 그거 찾는다고 하루 종일 찾아요. 기간 제한 없다는 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간 제한이 없다. 이제 왜 그런지 아시겠죠? 예. 법원에서 판단을 하니까 법원은 재판이거든. 그럼 재판 청구권은 국민의 기본권이거든요. 폭넓게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기간 제한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신청은 집행정지 효력은 없다. 사실 말이 어려워서 그렇죠. 내용은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당연한 내용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등기관이 뭔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뭐 수리 또는 각하 뭔가 처분을 내렸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불복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럼 이의신청만 하기만 하면 등기관의 처분이 바로 정지될까요? 아니면 이의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이 재판 판단이 나와서 나중에 뒤집어지는 것일까요? 그죠? 당연히 후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이의 신청을 했다고 해서 등기관의 처분이 바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조금 유식하게 써놓으니까 또 어렵게 느끼세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게 느끼세요. 집행정지 효력은 없다.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의 신청을 하기만 했다고 해서 등기관의 처분이 바로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이 나와서 나중에 뒤집어지는 것이지 이의 신청을 했다고 해서 등기관의 처분이 바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아마 역대 우리 이의 신청 매년 거의 빠지지 않고 독립해서 그 10년에 한 번 정도 빠지더라고요. 시험에서. 네. 매년 독립해서 한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역대 답으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됐던 게 요 5번입니다. 답으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됐던 게요. 역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가령 어떤 사람이 등기 신청을 하면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될 등기 신청이 있어요. 그래서 인감증명서는 이제 우리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의 진정성 확인 차원에서 인감증명서를 불이익을 입는 자, 즉 매도인. 여러분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매도인이 불리해요. 항상 등기부를 기준으로 유불리를 따집니다. 경제상 유불리 따지는 거 아니에요. 등기부를 기준으로 매도인이 불리해요. 매수인이 불리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라고요. 누가 불리해요? 매도인. 왜냐면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매도인을 의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 진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불이익을 입는 자. 등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이익을 입음에도 불구하고 이 등기 신청하는 거 정말 맞으세요? 라고 진정성 확인할 필요 있죠. 이익을 얻는 자는 굳이 진정성 확인할 필요 없어. 그래서 매도인은 뭐 첨부하셔야 돼요? 인감증명. 매수인은 인감증명 첨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익을 얻는 자니까 굳이 진정성 확인할 필요 없다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가령 인감증명을 첨부를 했어요. 근데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이, 여러분 관공서가 발행하는 서류는 유효기간이 몇 개월인지 아세요? 3개월. 그건 잘 아시더라고요. 3개월. 3개월이에요. 어디서 배워요 그거는? 실생활에서. 그걸 다들 그러면 저 어느 학원에 가도 그건 다들 잘 아시더라고요. 3개월이라는 거. 네. 아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그 리걸 마인드를 가지고 들어오시니까. 자, 그럼 유효기간이 이제 3개월인데 이제 좀 애매한 게 어떻게 보면 3개월 넘은 것 같기도 하고 왜 날짜 계산할 때 좀 애매한 거 있잖아요. 그 인감증명서를 넣었어. 그랬더니 등기관이 이건 유효기간이 경과가 돼버렸다라고 해서 첨부 서류가 그럼 제대로 안 들어온 거잖아요. 등기법 29조 9호의 각하사유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각하 안 받아준다는 것만, 첨부 서류 안 들어오면 안 받아준다 상식 아니에요. 그냥 그것만 아시면 되고 그게 뭐 몇 호 이런 거 전혀 아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각하를 시켰어. 각하시키면 일단 안 받아준 거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무슨 사유를 가지고 안 받아주면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 내 등기 안 받아주세요? 이의 신청 누가 합니까? 등기 신청인이.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합니다. 자,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해요. 근데 법원에서 판사도 보니까 이제 재판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판사도 보니까 이거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이 지났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 이의 신청인이 법원에 이제 출석해서 보니까 판사도 이거 유효기간이 3개월 지난 것 같아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더라. 자기한테 불리해진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다시 등기소에 갑니다. 동사무소로 갑니다. 등기소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동사무소로 갑니다. 다시 따끈따끈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요. 그리고 그걸 제출합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의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연히 등기관이 처분할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게 적법한지 부적법한지, 적당한지 부당한지, 그거 판단하는 거예요. 처분할 그 당시를. 따라서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방법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역시 4번과 5번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제 말이 이렇게 어렵다라는 내용 이해하셨죠? 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하게 된다. 자, 그럼 이때 명령은 누가 누구에게 명령을 내리는 걸까요? 법원이 누구에게? 등기관에게. 이의 신청 절차에서는 우리 법원은 단순한 관공서가 아니라, 원래 관공서라면 등기는 촉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는 이의 신청 절차에서는 우리 법원은 등기관은 단순한 관공서가 아니라 등기관의 상급기관으로서 작용을 합니다. 이의 신청 절차에서만큼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때는 명령을 내린다. 누가 누구에게? 법원이 등기관에게. 자, 그러면 이때 명령에 의한 등기는 상급기관으로서 작용을 하는 거니까, 자, 가령 법원에서 명령을 내려서 야, 등기부 기재해줘. 등기관은 각하를 시켰는데 법원에서 야, 등기부 기재해줘.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 등기관은 그 법원의 명령을 다시 각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상급기관으로서 작용을 하는 거니까 명령을 내리게 되면 더 이상은 각하할 수 없다는. 자, 그러면 우리 법원은 어떠한 명령들을 등기관에게 내릴 수 있느냐 하면, 일단 이제 여러분 이 재판 판단하려면 시간이 당연히 오래 걸리겠다, 그죠? 오래 걸리니까 일단은 이제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 등기관이 만약에 등기를 안 받아줬다라고 각하를 시켰다면, 야, 일단 임시로 좀 등기해줘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등기 명령 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미 등기부에 기재가 되어 있다라면 그 되어 있는 등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중에 지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그 밑에다가 이의 신청이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 바로 밑에다가 부기등기 형식으로, 야, 이 등기에 대해서는 현재 이의 신청이 있으니까 이거 기재해줘. 이의 신청이 있다는 취지 기재해줘.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판단 전에, 법원에서 판단하기 전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판단하기 전에 이런 명령들을 내릴 수 있고요. 이제 판단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야, 등기부에 이제 기재해줘. 기록명령. 그 다음 이미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건 야, 이제 지워. 말소명령. 판단한 후에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판단 전, 판단 후 뭐 이것까지 구별해서 시험에 출제는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만 보시면 되냐면, 요러한 그냥 명령들을 내릴 수 있구나. 우리 주관식 시험은 아니니까.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이런 명령들을 내릴 수 있구나. 누가 누구에게? 법원이 등기관에게. 그럼 이때는 명령이니까 등기관은 설령 이제 이 법원의 판단이 마음에 안 들어, 등기관이. 그래서 법원에서 야, 기록해줘라고 기록명령을 내렸는데 등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야, 이건 절대 등기 못해 라고 하면서 각하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